늙어서 냄새 나니까 좀 씻고 나가요.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으면 뭐해? 부부 동반 모임을 앞두고 듣게 된 아내의 한마디. 평생을 영업맨으로 깔끔함 하나는 자부하며 살아온 제게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툭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저를 벌레 보듯 구박하던 아내. 저는 도무지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만 쌓여가던 그때 직장에서 만난 김 여사의 등장은 우리 부부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맙니다. 저를 천하의 바람둥이로 몰아세우며 폭발해버린 아내. 결국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이혼의 강을 건너게 되었죠. 하지만 아내의 빈자리가 커질 무렵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토록 저에게 냄새난다며 모진 말을 쏟아냈는지, 그 충격적인 속마음을 말이죠. 도대체 우리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이정배입니다. 이제 은퇴하고 3년 정도 지났어요. 오늘은 회사 동기와 부부 동반 모임으로 만나는 날이죠. 30년 넘게 영업직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오랫동안 부대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사정도 잘 알고 은퇴 후 처음 만나 기분 좋게 술 한잔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감색 재킷이 나을까, 회색 재킷이 나을까.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맞춰보고 있었죠. 그때 아내가 제 등 뒤에서 타박했습니다. 늙어서 냄새나니까 좀 씻고 나가요. 옷만 갈아입으면 뭐해? 순간 멈칫했어요. 무슨 냄새? 아침에 샤워도 했는데. 괜히 킁킁 냄새를 맡아봤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비누향만 살짝 날 뿐이었어요. 평소보다 신경 쓴다고 했는데 늙어서 냄새가 나다니 말을 그렇게 꼭 해야 합니까?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또 깔끔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다시 봤어요. 어느새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주름도 깊어졌죠. 오랜 영업직 생활로 외모 단장은 식은 죽 먹기였는데 이젠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뭐 잠깐 밥이나 먹고 편하게 한잔하고 오는 건데. 그렇게 아내와 집을 나섰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동기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부서만 다를 뿐 사내 커플이었고 동기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사 때부터 함께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진급과 결혼까지 했으니 우리는 누구보다도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박 이사라고 불렀죠. 부장까지 진급하고 퇴직한 저와 달리 동기는 이사직함까지 달았어요. 박 이사는 절더러 이 부장이라고 부르지만 기분 나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린 마치 이름처럼 그렇게 부르곤 했으니까요. 박 이사 부부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건네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 이사는 은퇴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며 진급도 빨리 하더니 박 이사는 은퇴 후에도 재테크에 성공해서 건물주의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부러웠죠. 같은 동기에다 같은 사내 커플이었는데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 이사의 부인 소희 씨 역시 신경 쓰였어요.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제일 예쁘기로 소문이 났던 여자였습니다. 오늘 보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기품 있고 연예인처럼 꾸미고 왔더군요. 예전에 회사에서 저와 사귄다는 소문이 있었을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였죠. 괜스레 옆에서 뚱한 표정을 하고 있는 아내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화장이라도 좀 하고 나오지 그랬냐면서 농담했더니 아내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아내는 화장하고 나온 거라면서 얼굴을 붉혔죠. 박 이사는 오늘 자기가 산다면서 마음껏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니 말이 없던 소희 씨가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우리 예전에 커플로 소문나지 않았었냐면서 여전히 멋있다고 절 추켜 세웠죠. 장난으로 제 팔짱을 끼는 소희 씨를 보면서 박 이사는 원래 그렇게 둘이 커플이 될 거 아니었냐면서 허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옛날 생각을 떠올렸어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죠. 영업 실적도 좋았고 인생이 언제나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씁쓸하게 술을 들이켰습니다. 문득 아내의 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나한테 늙으니 냄새가 나는 게 아닐까? 술 마시는 내내 신경 쓰이더군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취해서 휘청거리는 제게 빨리 씻으라며 술 냄새 난다고 구박했죠. 심술맞게 퉁퉁거리는 얼굴을 보니 저도 기분이 상했어요. 한때는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위치에서 출발했는데 아마 제가 박 이사처럼 돈을 잘 벌지 못한 게 불만이었을까요? 그래도 같이 잘 먹고 놀고 와놓고선 사람을 이렇게 구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괜히 심통이 나서 더 지저분하게 굴기로 했어요. 양말을 벗어서 뭉쳐 빨래통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늘어진 러닝 셔츠로 갈아입었죠. 아유, 이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일부러 소파에 털썩 누우면서 말했어요. 아내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씩씩거렸죠. 왜 저럴까요? 저를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이젠 아내가 왜 그런지 생각하는 것조차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다. 늙고 돈도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나? 결국은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분만 상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대형마트는 오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제가 카트를 밀고 아내를 따라 이리저리 다니는데 선반 앞에서 나이 든 여자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참기름을 잡으려고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우리 또래 여자였는데 힘겹게 그러니 보기에도 안쓰러웠어요. 저는 가볍게 손을 뻗어 참기름을 집어서 내밀었습니다. 여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다면서 어쩜 이렇게 훤치하시고 친절하시냐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으니 어깨가 으쓱했죠. 그때 갑자기 등에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내가 뒤에서 등을 마구 쳤습니다. 어유, 이거 사지 말랬잖아. 저번에 사놓고 이걸 또 담아놨어. 이제 깜빡깜빡하는 거야? 저는 아내가 뭘 가리켜 말하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아내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았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사람 많은 데서 망신을 줘도 어느 정도 해야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그 후로 장 보는 내내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뭘 좀 골라 담으려고 하면 아내는 저 혼자 카트를 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 서서 따라갔죠. 아내가 선반에서 세제를 꺼내 담는 것이 무거워 휘청할 때는 도와주려다가도 그냥 놔뒀어요. 한번 당해봐라 할망구야. 얼마나 무거운가. 서로 돕고 살아야지. 요즘 따라 괄시도 이런 괄시가 없을 정도입니다. 빈손으로 아내 뒤를 따라다니며 속은 한없이 착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내는 절 들들 볶아댔습니다. 머리카락 떨어진 것 좀 주워서 버려라.
약 좀 제 시간에 챙겨 먹어라. TV 리모컨 좀 제자리에 둬라. 뭘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면 치매 아니냐면서 구박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늙어서 냄새 난다는 말이 제일 기분 나빴어요. 영업을 할 때는 깔끔한 인상 하나로 먹고 살았죠. 저 역시 좋아서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아직도 충분히 현역처럼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냄새나는 노인네 취급이니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밥만 먹고 지내는 것도 한계였죠. 제가 그동안 돈을 안 벌어왔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몸바쳐 일했는데 서글펐어요. 당장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직원은 제 나이엔 미화나 경비직 일이 대부분이라며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뭐든 한다고 말했죠.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고요.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났더니 아들이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화면에 손녀가 나타나자 절로 미소가 퍼졌어요. 할아버지를 불러대며 재롱을 피우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아내도 제 옆에서 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시간이 나면 한 번 찾아온다면서 말을 꺼내자 전 기뻐했어요. 아들과 손녀를 이렇게 늘 영상통화로만 만나면서 답답했는데 직접 얼굴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들더러 갑자기 제 웃음이 보기 싫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도 다 빠지고 머리도 벗겨져서 점점 못생겨진다면서요.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이제 연세 드셔서 그런 거라며 수습했죠. 제가 임플란트를 하느라 이도 성치 못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아내의 말에 얼굴을 비치던 손녀가 웃더군요. 할아버지 못생겼다면서 제 할머니를 따라하면서 말이죠. 아들은 뒤늦게 손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며 혼을 냈습니다. 방긋방긋 웃던 손녀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전 괜찮다며 할아버지가 용돈을 보내줄 테니 좋아하는 거 사라고 했죠.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을 말했는데 왜 그러냐며 손녀를 혼내지 말라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괜스레 손녀 앞에서 저를 조롱해놓고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다니. 점점 유치하게 구는 아내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말 저녁 동네에서 축제를 하더군요.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져 있었고 여기저기서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길거리 상점도 구경하고 운동 삼아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녔죠. 한 가수가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맛깔나는 리듬에 맞춰 어깨가 저절로 들썩였어요. 듣다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구성진 가락과 분위기에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창피하니까 가만히 있으라면서 점잖게 그냥 들으면 되지 왜 움직이냐면서요. 무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더 촌스러운 거 아닌가요? 주변을 보니 젊은 사람들부터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까지 신나서 몸을 들썩이는데 저희 둘만 음악을 들으면서 꼿꼿하게 앉아 있는 게 더 이상했죠. 가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저 자신이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걷다가 먹거리를 파는 곳에 도착했어요. 저는 막걸리에 파전이 먹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꿀맛이었어요. 그런데 절 보는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내내 같이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더니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절 쳐다봤어요. 술도 한 잔 들어갔겠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왜 자꾸 그런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보냐며 따졌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내에게 쌓인 게 많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아내는 그런 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휴지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입에 고춧가루나 닦으라면서요. 그러면서 제게 나이 들어서 추해 보인다고 말했죠. 아내의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화가 나서 손으로 입을 한번 훔치고는 벌떡 일어섰어요. 도저히 이 사람과는 못 살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무슨 억하심정으로 나한테 이러는 건지. 솔직히 저만 늙어갑니까?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힘이 되어주진 못할 망정. 아내는 왜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내 역시 이불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먼저 속을 긁은 건 본인인데 반성이란 걸 할 줄 모르는 건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나름 혼자서만 생활하려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안경을 찾으려 해도 누가 어디에 뒀는지 찾을 수가 없고 뭘 먹어볼래도 도통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TV라도 보려고 볼륨을 높이면 아내가 곧장 시끄럽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기분이었죠. 긴 한숨을 내쉬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고용센터에서 소개해 준 건지 면접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뛰듯이 기뻤습니다. 면접은 순조로웠어요. 저는 상가 건물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기껏해야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죠. 어떻게 해서 그 어린 나이에 건물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부럽기만 했어요. 저는 젊은 사장을 향해서 열심히 하겠다며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일을 시작하고 나니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살갑게 인사도 했어요. 대부분은 주차 관리를 했고 가끔 건물 청소나 주변 정리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겁게 척척 나섰어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부대끼는 일이 제 천직인가 싶었죠. 하루는 김 여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오가면서 제게 주전부리를 건넬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자주 음식을 가져와서 제게 나눠줬습니다. 출출할 때가 되면 떡이며 과일이며 간혹 잡채나 김밥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건물 3층에 사는 입주민인데 혼자 살아 적적하다면서 같이 먹을 때도 있었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와 나이가 같더군요. 일은 할만하냐고 살뜰히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싫지만은 않았어요. 워낙에 아내한테 구박만 당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친절함에 목말랐죠. 편하게 김 여사라고 부르며 서로 안부도 묻고 금방 친해졌습니다. 어느 하루는 김 여사가 찾아와 전등이 깜빡이는데 고쳐줄 사람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새 전등을 사다가 금세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김에 집안 곳곳에 수리할 곳을 찾아 꼼꼼하게 손봐줬죠. 김 여사는 여자 혼자 살아서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뜻밖에도 아내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매번 컵라면을 싸오거나 주변 가게에서 한 끼 정도 해결해 왔습니다. 아내는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웬일인가 싶었죠. 며칠째 각방을 쓰니 아내도 지쳤나 봅니다. 좁은 경비실에 둘이 앉아서 도시락을 열었어요. 계란말이, 불고기, 나물.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싸온 게 눈에 보였습니다. 고맙다며 말하고 막 식사를 할 참이었는데 누군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어요.
김 여사였죠. 여자는 도시락을 싸오셨구나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아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쪽이 더 나이가 들어 누님인 줄 알았네. 저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김 여사는 아내에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김 여사는 눈치 없이 깔깔 웃었댔죠.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해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어서 집으로 들어가 보라고 말했어요. 김 여사는 갑자기 자기가 들고 온 도시락통을 내밀었죠. 오늘도 혹시 라면을 드시나 싶어 반찬을 좀 가져왔다면서요. 아내는 김 여사가 싸온 도시락을 빼앗듯이 받아들고 반찬을 집어먹어 봤습니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김 여사는 흡족해 하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저번에 전등을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작동이 잘 된다며 너무 고마워서 어쩌냐며 꼭 도시락을 드시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왜 남의 집 전등까지 고쳐줘요? 그 말을 듣자마자 김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정색하는 아내를 막아섰습니다. 겨우 구한 일이었어요. 괜히 입주민과도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죠. 어떻게 딱 정해진 일만 하냐고 건물에 사는 입주민이시니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거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좋게 달래서 돌려보냈어요. 아내는 화가 난 표정으로 획돌아서서 가 버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내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옷장을 열더니 제 셔츠를 꺼내서 북북 찢기 시작했죠. 아니, 이 사람아, 왜 이래?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지만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계속 옷을 찢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서울 정도였어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허구한 날 바람 피우는 거 보는 것도 지긋지긋해. 바람?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자기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매일 젊은 여자든 늙은 여자든 가리지도 않고 바람 피우지 않냐더군요. 아내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며 미쳐버리기 전에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제 68살입니다. 다 늙어서 이도 부실하고 화장실 가서 소변도 제대로 안 나오는 마당에 무슨 바람을 핀다는 건지 정말 억울했어요. 누구와 바람을 핀다고 이 난리를 부리는 건지. 다음 날 아내는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이 전화가 와서 묻더군요. 혹시 정말 바람 피우신 거냐고. 저는 억울해서 펄쩍 뛰었습니다. 아들이 제 엄마 말만 듣고 저한테 바람이니 많이 하는 것도 화가 치밀더군요. 어디 증거라도 가져와 보라고 했죠. 저랑 바람 피우는 사람 얼굴 좀 보고 싶다고요. 아들은 깊은 한숨과 함께 전화를 끊었죠. 마음이 심란했지만 아침에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집중할 일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었어요.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김 여사가 쓰레기를 비우러 나왔습니다. 인사를 하려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오늘은 도시락도 주전부리도 하나 건네지 않고 찬바람을 쌩 일으키며 들어가 버렸죠. 참 변덕도 심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빈 방이 났는지 공인중개사 사람이 다녀가더군요. 이 건물 전체 임대를 도맡아 하는 중개인이었죠. 남자가 제게 슬쩍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혼자 사시냐고요? 전 아내가 있다고 대답했죠. 공인중개사는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제게 관심을 많이 보였다면서요. 이 건물도 아들한테 물려줄 거라지만 아직은 김 여사 소유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게 아쉽다며 건물주를 놓치셨네 하며 농담을 던지더군요.
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아내가 예민하게 굴던 이유를 몰랐는데 남들 보기엔 제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반성이 되더군요. 아내 앞에서 조금 경솔했던 것도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한 달이 지나도 아내에게서 소식이 없었어요. 갑자기 아들이 이혼 합의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출근한 사이 아내가 자기 짐을 몽땅 빼갔더군요. 저랑은 아예 이야기도 하기 싫다는 거였죠. 저는 다시 울컥했습니다. 제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아내도 너무 지나치다고요. 아들 역시 중간에서 난감한 표정이라 저는 마지못해 사인을 했습니다. 40년 함께 산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더군요. 재산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했죠. 전 책상에 앉아서 가진 재산을 써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확히 반으로 나눴어요. 뭔가 억울하고 울컥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아내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게 분명했죠.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이 편했죠. 늘어진 옷을 며칠씩 입어도 재활용 쓰레기를 안 버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냄새 난다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 기분 상할 일도 없었어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안경을 어디 뒀는지, 양말은 또 어디 있는지,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매번 찾아 헤맸죠.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만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침이 되어 눈을 떴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죠. 뭘 잘못 먹었나 싶어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졌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훌쩍 지나도 연락이 안 되니 아들이 찾아와서 절 발견했다고 했죠. 며칠째 라면만 먹어대고 혈압약도 제대로 안 챙겨 먹었더라고요. 병원 진료도 꼼꼼한 아내가 다 해주던 거였는데 혼자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내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로 몸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뒤에서 얼마나 꼼꼼히 챙겼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약 먹는 시간, 병원 가는 날, 심지어 속옷 갈아입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해줬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이제는 아내가 없습니다. 저 혼자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저는 한가득 약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죽도 제가 사다 먹었어요. 서글퍼지더군요. 이제는 제가 모든 걸 해봐야겠습니다. 쓰러지는 바람에 며칠 결근을 했지만 다행히 일은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출근했더니 김 여사가 살갑게 다가왔어요. 제 안색을 살피더니 최근에 이혼하셨다고 들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게다가 제 어깨를 주물러 주려고 하더군요. 저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며 괜찮다고 그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제게 호감이 있는 게 분명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었지만 김 여사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당에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면 금방이라도 직장에서 잘릴 것만 같았죠. 김 여사는 자기 집에서 차라도 한잔하라고 했습니다. 몇 번을 거절하다가 결국은 딸아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김 여사는 차를 한 잔 내어오더니 그때부터 제 손을 노골적으로 덥석 잡았어요. 곧 등산을 가게 될 건데 함께 가자면서요. 저는 김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 늙어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게다가 이렇게 가벼운 행동이라니. 순간 그렇게 저를 구박하던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내가 끓여주던 익숙한 맛의 도시락, 아내한테서 나는 익숙한 냄새가 좋았어요. 김 여사의 이런 모든 행동은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김 여사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화가 난 것이 분명했지만 직장을 잃더라도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바로 김 여사의 아들을 마주쳤어요. 아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여기서 뭐 하시냐면서 제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잠깐 차를 한잔 했다고 했더니 아들은 김 여사 쪽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경고하듯이 무서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일하러 나오지 말라면서. 문을 쾅 닫고 김 여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계단을 올라왔던 공인중개사는 절 보더니 킥킥 웃어댔죠. 좋은 시간 보내셨냐면서요. 아들은 이 건물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쟁자로 나타나서 싫어한다며 묻지도 않은 말을 술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이 소장을 좋아하는 건데 아들이 그 반대라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다 싫었습니다. 이제는 일도 그만두고 볼 일도 없었어요. 속이 다 후련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손녀의 유치원에서 운동회가 있었어요. 아들이 조부모 참관 수업이니 저더러 꼭 나오라고 했죠. 이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라 심심했던 차에 손녀를 본다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치원 체육관에 들어서서 아이들을 찾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였어요. 아들이 실수로 저희 둘 다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아내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이혼도 아들을 통해 했고 이후로 처음 만나는 거라 서로 어쩔 줄 몰라 했죠. 손녀는 제 속도 모르고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우리 부부의 손을 잡고 끌었어요. 조부모 참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엉겹결에 손녀와 함께 춤도 추고 공 굴리기 게임도 했어요. 어색했지만 손녀를 위해서 열심히 참여했죠. 시간이 흘러 그런 건지 아내도 절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죠. 운동회가 끝나자 손녀가 자장면을 먹어야 한다기에 근처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전 아내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슬며시 물었어요. 아내는 그저 쓸쓸히 웃었죠. 그냥 아들 집에서 손녀를 돌보고 며느리 출근하면 집안일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왠지 짠했어요. 나도 외롭지만 아내도 마찬가지구나 싶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만 괜찮다면 다시 집으로 들어와 살아도 좋다고 했어요. 꼭 예전처럼 부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니 부담 갖지 말라고 했죠. 저도 많이 달라졌으니 편하게 한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요. 아내도 완전히 싫은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누그러진 아내의 반응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 달라진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매일 아침부터 샤워를 하고 부지런히 면도를 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지만 아내를 위해 아침밥상도 차렸어요. 함께 TV를 보면서 차도 한잔 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지낼 걸 그랬죠. 아내는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고 저는 새롭게 아내와 함께 사는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웠던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같이 있는 내내 등산도 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괜한 오해로 이런 좋은 아내를 놓칠 뻔했어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확인을 하러 나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나갔더니 아내는 현관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김 여사가 찾아왔었죠. 여자는 다짜고짜 제게 어떻게 된 거냐, 이혼한 게 아니냐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여긴 어쩐 일이시냐고만 형식적으로 물었죠. 김 여사는 아들이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시라고 해서 죄송하다며 아들이 저희 둘의 관계를 오해했다고 말하더군요. 잘 이야기해서 오해를 풀었으니 제게 다시 일하러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님처럼 일 잘하시는 분이 없다면서, 그리고 제게도 이만한 일자리가 어디 있냐면서요. 저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솔직히 김 여사의 제안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일전에도 김 여사한테 확실히 제 의견을 말했으니 더 이상 불편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일만 하기에는 그만한 자리가 없긴 했죠. 마냥 아내와 잘 지낸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려고 해도, 식사를 하려 해도 돈은 있는 게 좋으니까요. 저는 결국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며 김 여사를 웃는 얼굴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여사는 쉽사리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몇 번을 뒤를 돌아봤어요. 문이 닫히자 아내에게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기도 전에 아내가 제게 마구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늘 이런 식이라면서요. 여자를 끊어내지 못하고 항상 여지를 준다면서 말이죠. 잠깐 자기가 속았다면서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전 당황해서 아내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제발 이야기 좀 제대로 해보자고 했죠. 불쌍한 아내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화만 내고 가버리는 것 좀 고치라고요. 아내는 더 들을 이야기가 뭐가 있냐고, 당신이 방금 직접 선택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자신을 두고 허구한 날 제가 바람을 핀다면서요. 저는 바람을 핀 적이 없다고 말했죠. 제가 바람을 핀 상대를 이야기해 보라고요. 김 여사는 지난번에 확실히 거절했으니 또 누가 있냐고 말이죠. 아내가 화가 난 얼굴로 정말 기억을 못하냐고 물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름 될 만한 사람도 없이 그럼 무작정 날 의심했냐고. 저도 기분이 상하기 직전이었어요. 갑자기 아내는 소희 씨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시 회사에서 친한 동기였던 박 이사의 아내, 소희 씨는 저와 사귀길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저는 당시 아내와 사귀고 있었지만 아름답고 매력적인 소희 씨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단코 아내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잠깐 소희 씨를 담아둔 것 뿐이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귄 것도 아닌데. 저는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아내의 온순한 성품과 제게 헌신적인 애정이 결혼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아내가 왈칵 쏟아내던 불같은 분노가 모두 두 마음을 품었던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책 잡힐 만큼 뭔가 저지른 건 아니었지만 마음을 담아둔 것조차 아내에게는 바람이었죠. 당신은 항상 그래요. 다른 여자한테는 한없이 친절하면서 나는 늘 무시하고 뒷전이었죠.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냐면서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얼얼했죠. 저 역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었다면 전 어땠을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걸.
무심한 제 행동들이 아내에게는 큰 상처를 입히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야 알았어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이젠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정말로 짐을 다시 싸서 떠났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라고 말했죠. 다 늙어 빠진 노인네들이 사랑이네, 바람이네 싸우는 것도 우습다고. 우리는 황혼이 되어서야 그 말을 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아내에게 상처를 줬는지. 그저 아내가 예민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내를 더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또다시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자 저는 바로 김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찾아오셔서 부탁하시긴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일은 못하겠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저도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을 테니 김 여사님도 다신 찾아오지도 말라고요. 저와 아내는 다시 사이좋게 지내볼 생각인데 아내가 오해한다고 했죠. 김 여사는 제가 끝까지 후회할 거라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 후 새로운 다시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나이지만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젠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뭐 어차피 함께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보러 다닐 아내도 이젠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다시 폐인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었어요. 쓰레기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설거지도 안 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죠. 정말로 곳곳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했던 말이 맞았어요. 이제 와서 깨끗하게 씻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의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말았죠. 외롭고 슬펐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다가 경악했어요.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냐며 잔소리를 퍼붓고는 한참 동안 청소를 했죠. 저는 손녀는 잘 있냐는 한마디만 묻고는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아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식사라도 잘 챙겨 하라더군요. 만사가 귀찮았습니다. 어차피 또다시 어질러질 테니 너무 치우지 말라고 하며 아들을 내보내려고 했어요. 혼자 내버려진 채 지내는 게 제일 편했죠. 황급히 현관문을 닫으려는 제게 아들은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티켓이 2장 들려 있었죠. 이게 뭐냐고 물으니 아들은 온천이용권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도 함께 다녀오시라고 말했죠. 기다리고 계실 거라면서. 저는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쿵쿵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정말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가 있다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보기로 다시 다짐해보았습니다.